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가 4배 높다면서 정조준했습니다. 한국이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사업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우리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조만간 미국과 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이라며 광물협정 체결에 임박했음을 시사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 의회 연설에서 여러 내용이 나왔는데 앞서 저희 보도국 취재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정전협상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이제 조만간 실무회담이 열릴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광물협정이 좀 체결이 되는 겁니까? 트럼프 연설 화법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을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확정된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익히 본 거죠. 어제도 그 화법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는데 예. 광물협정 체결할 것이다라고 이제 단언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현지 보도들을 보면 아직 실무 협상들 중이고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가 서한을 보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물 협정이 체결하겠다. 그거는 28일 날 설전으로 그 정상회담 파국으로 끝난 다음부터 예. 젤렌스키가 계속 이제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렸듯이 어쨌든 광물 협정은 체결하고 미국에게 감사하다라고 한 메시지는 여러 번 보냈고 광물 협정은 체결할 것 같은데 그 광물 협정뿐만 아니라 젤렌스키가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가 더 큰 요구를 미국한테 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지금 진입 장벽을 많이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지원 중단했고 예. 정보 지원도 중단하고 그리고 실무 협상 들어가면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조금 협상 전략상 조금 아래 단계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협상이 말씀대로 만약에 체결이 된다고 해요. 광물협정이. 그러면 지금 이제 중단한 지금 말씀하셨던 거 무기 지원이라는 거 정보 지원 이런 거는 재개가 되는 겁니까?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까? 또 다른 얘기라고 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정의 구현을 위한 전쟁이나 외교적 대립은 전혀 관심 없다는 거잖아요. 오로지 이익 실현을 위한 안정만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무기 지원하고 다시 정보 지원하고 하는 거는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지속 능력을 늘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푸틴과 협상할 때 안 좋은 일이죠. 트럼프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그리고 또 젤렌스키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긴 하겠지만 광물협정과 또 그 군사지원 문제는 또 별개 패키지로 실무협상에서 분명히 다룰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금 또 미국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통령직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이미 임기 끝났는데 왜 아직도 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그럼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독재자라고 하는 표현을 미국에서는 그쵸. 지금 심심찮게 쓰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연말부터 트럼프 팀에서는 사실 3단계 우크라이나전 종전 방안들이 회자가 되긴 했었습니다. 네. 그 1단계가 휴전, 그리고 2단계가 우크라이나 대선. 그 젤렌스키 이제 교체하고 예. 그리고 3단계가 종전이라고 하는 그런 방안들이 얘기가 됐는데 지금 1, 2단계가 그냥 합쳐지는 방향으로 지금 막 급하게 돌아가는 거죠. 28일 날 그 설전으로 끝난 정상회담 파국 이후에 또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건데 지난해 5월에 원래 대선을 해야 되는데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저기도 이제 계엄령 해가지고 지금 선거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명분 삼아가지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게 옛날식의 무슨 19세기 방식으로 내정 간섭하는 거는 지금 불가능한 시대잖아요.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젤렌스키의 지지도가 지난 주말 이후에 한 8% 이상 막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파국 이후에 오른 거죠. 그렇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지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정권 교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한테는 엄청난 이제 압박 카드가 되는 거죠. 종전까지 참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특히나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휴전을 하게 될 경우에 감시를 위해서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러시아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22년도에 자기가 침공을 한 거는 러시아 내부에서 이제 반나치 이제 특수작전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나토가 자꾸 이렇게 동진을 해오는 거 이거를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이제 침공했다 이제 이런 명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토 유럽의 평화유지군이 또 와 있다. 이거 역시도 이렇게 러시아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가
뭐 지금 어쨌든 협상 초기 단계에서 러시아는 나중에 좀 작은 수준이나 다른 뭐 안전보장 그 각서나 협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지금 수준에서 처음부터 평화유지는 받아줄게라고 얘기할 이유는 하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지금 반대를 일단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또 반대로 유럽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겠다라고 또 할 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참 딜레마일 것 같은데요. 미국이 없는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라는 이 공백지대, 회색지대, 이 버퍼존을 이제 없애고 이 유럽이 직접 러시아와 직면한다? 이건 유럽도 바라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3차 대전 가능성이 늘 상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럽도 바라는 바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약간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특별 정상회담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하면서 이제 의지의 연합이라고 하는 카드를 또 꺼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2003년도에 미국이 이라크전 벌일 때 그때 영국군을 비롯해서 유럽이 참전했던 그 작전 이름이 이제 의지의 연합이었는데 예. 그거 얘기하면서 미국을 자꾸 어쨌든 소환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시간 지나면서 좀 이렇게 미국과 EU가 함께 그리고 또 러시아와 공존하는 방향을 찾아보는 쪽으로 모색하는 쪽으로 유럽 정상들은 생각은 하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정의 구현을 위한 전쟁, 외교적 대립 불사하겠다. 이게 지금 유럽의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다만 구체적인 뭐 파병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종전 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속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양국 간의 입장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의도라고 봐야겠습니까? 뭐 이제 실제 종전 협상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북한 입장에서는 단기 순이익을 땡겨야 되는 거죠. 지금 러시아 북한하고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밀착돼 있는 관계고 북한은 동아줄이 사실은 내려온 셈이죠. 제재 장기와 코로나 전국 이후에 정말 저러다 북한이 이제 무슨 일이 난다라고도 생각들을 했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또 러시아와 북한이 저렇게 연대를 할 줄 누가 또 알았겠습니까? 또 러시아라고 하는 대국이 북한을 저렇게 필요로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단기 순이익을 좀 땡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후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추가 파병을 하고 그리고 또 러시아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인센티브는 최대한 받아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우크라이나 종전 국면 이후에 러시아 북한 간의 혈맹 관계를 만들어서 한미 동맹에 대적을 할 만큼 공고한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게 지금 북한으로서는 중요한 문제고 러시아로서는 또 잃을 건 없어요. 북한군의 추가 파병을 받았을 때 동부 연안에 있는 러시아군을 빼지 않고도 쿠르스크 지역에 대해서 압박을 계속 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도 뭐 그렇게 큰 손해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종전될 때까지는 러시아 북한의 이 군사적 연대는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굉장히 오래 했어요. 이게 역대 최장 기록이라고 합니다. 100분 정도 했고요. 분위기도 보면요. 글쎄요, 뭐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대조적인 분위기였고요. 여러 이야기들도 나눴고요. 일단은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좀 먼저 여쭤볼게요. 너무 길었어요, 진짜. 이제 99분인데 반올림해서 이제 100분이라고 이제 우리가 통칭을 좀 하는 거죠. 예. 기록 깨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마지막 대통령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황금 시간대 밤 9시에 미국 국내 1차 오디언스가 미국 국내 유권자들입니다. 자기네 지지자들한테 첫 상하 양원 합동 연설에서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자리가 되다 보니까 그 자화자찬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들을 밝히는 거 100분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전 세계 입장에서는 다르죠. 그러니까 미국 국내 유권자들한테는 아주 지지자들한테는 듣기 시원한 이야기긴 하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부과될 이제 부담들 뭐냐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도 자기들 나라한테 겨눈 칼끝이 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그게 트럼프 시대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놀라웠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공화당 양원 의원들이 이런 일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텍사스에 있는 그 알 그린 의원 같은 사람들이 쫓겨나기까지 했잖아요. 예. 이런 경우가 미국 의회에서는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미국 의회도 지금 완전히 갈라져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그래도 조금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거는 DJ 다니엘이라고 하는 13살짜리 이제 소년이 이 뇌암을 앓고 있는데 그 소년이 이제 경찰이 되고 싶어하는 꿈이 있어요. 근데 그 소년을 불러다가 미국의 대통령 비밀 경호구 배지를 이렇게 선물해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민주당 의원들, 공화당 의원들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고 했는데 아직 그런 데서 조금 희망은 있다. 그러니까 공통의 이제 희망, 격려 보내고 하는 장면에서는 예. 또 그래도 하나가 되는 장면들이 아직은 남아 있는데 그런 점들에서 이제 그 지금 파국의 시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 같은 시대에 새로운 좀 희망들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잠깐 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해서 영상 자료들을 통해서 어제 장면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피켓으로 저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머스크의 화면은 잠시 나왔는데 머스크가 굉장히 많이 또 호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머스크가 지금 사실상 2인자, 뭐 2인자 이상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에어포스 원도 그냥 가족들이랑 막 타고 그리고 내각 회의를 할 때도 그냥 그 마가 모자 쓰고 이제 예. 캐주얼 차림에 나왔다. 어제는 의회니까 이제 나왔고 특이한 게 파란 넥타이를 맸어요. 이제 예. 빨간 넥타이 아니고 파란 넥타이를 메고 나와가지고 그래도 이제 뭐 공화당 쪽에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쪽에 정부 효율부 수장 일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의회에서는 그래도 좀 관례적으로 뭔가 통합의 메시지라도 좀 보여야 되고 이게 의회다 보니까 그래도 정장 입고 나와서 그래 최대한의 좀 그래도 최소한의 이제 에티켓을 좀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직접 호명을 해가지고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큰 일인 것이죠. 시나리오상의 미국 대통령 연설에들 있긴 합니다만 그 첫 번째로 일론이 이제 머스크가 예. 나와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는 벤스도 아니고 그리고 뭐 예. 루비오 국무장관도 아니고 저건 2인자를 넘어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전 세계에 이제 각인을 시켜준 것이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트럼프 연설 잘 들어보면 이제 칼끝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된다. 칼끝이 우리나라를 향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평균 관세가 4배가 높다. 불공정하다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진실입니까? 어제 듣고도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4배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예. 건데 이거 무슨 얘기지라고 했는데 가만히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고 어제 오후에들 이게 쭉 이제 이야기들 돌아가는 걸 좀 보니까 예. 그냥 그 자료를 취사 선택해서 편리하게 좀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한미 FTA이기 때문에 공산품은 그냥 관세율 제로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평균 관세율 0.79%라고 하더라도 환급하는 거 빼면은 그보다 훨씬 더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세율 4배라고 하는 것은 세계 무역기구에 있는 그 최애국 대우 각 나라가 하는 최애국 대우 예, 평균 관세율에서 한국이 13.4%, 미국이 3.3%인데 그거보다 한 4배 정도 높은 수치는 그 통계밖에 없어요. 그 보면 그거를 이제 딱 봐서 꼭 집어가지고 한국이 우리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근데 이거는 어쨌든 우리한테 하는 건 우리는 2차 청중이고요. 1차 청중은 자기네 유권자들입니다. 밤 9시에 듣고 있는 유권자들,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지지자들이 밤에 9시에 텔레비전 틀어놓고 봤을 때 한국이 그래? 와 이거 고쳐야 되겠나라고 생각을 하지 자료 찾아보는 미국 유권자는 없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자신들이 주장을 더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좀 부풀려서 이야기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비슷한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도 강조를 했는데 앞서 뭐 방위비와 같은 부분도 이와 비슷한 전개지 않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언급한 것처럼 관세를 우리에게 더 부과할 가능성, 또 주한미군 감축이라던가 방위비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까지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게 문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이제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그리고 또 이제 준비를 지금 뭐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준비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점점 빨리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어제 연설에 이제 크게 키워드가 이제 관세 그리고 또 이제 에너지, 뭐 반도체 조선업 그런 건데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걸로는 어쨌든 그 우리가 안보를 지켜주고 있다. 군대에 보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저가 이제 깔려 있는 거죠. 예. 그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관세, 에너지, 반도체, 조선업 같은 거 주고 받을 테니까 그럼 거기에 주고받는 거에서 이제 중요한 카드가 되는 게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지금 칼비스함 부산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런 전략자산들 전개할 때마다 돈을 얼만큼 매길래라고 하는 것들을 다 거래 목록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해서 아마 다 숫자로 거래 이익 환산을 좀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 상계를 하게 될 건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미국스러운 카드는 이제 이 주한미군과 안보 보장에 대한 이제 들어가는 패키지, 군사 패키지 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여실하게 이제 보여준 것이죠. 그 말씀하셨던 그 반도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반도체법 폐지라는 것인데 이게 이미 체결이 된 거잖아요. 네, 예. 이렇게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하면 폐지가 되는 겁니까?
폐지가 되는 건데 조금 시간은 걸리죠. 의회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는 거고 그 시간 걸리는 동안에 그럼 알아서 이제 한국 기업들 더 투자도 하고 이제 알아서 쉽게 말하면 좀 알아서 기어라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 뭐 반도체법 폐기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절차대로는 하지만 절차대로는 가는 그 와중에 그러면 조금 더 투자액을 늘린다든지 다른 카드를 가지고 오면 다시 고려해 볼게라고 한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반대급부예요. 그 반도체 보조금이라고 하는 건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투자금의 11%에서 한 13% 정도 주는 겁니다. 그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 투자 안 하고 안 받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인디애나 같은 데 첨단 패키지 공장을 또 지으려고 이제 투자 이행 보증도 이제 상무부랑 하고 한 게 있는데 그거 반도체법이 없어지면 또 우리도 그냥 또 철수하면 되는 문제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투자를 미국이라고 하는 최대 시장 투자를 또 못 하고 미국도 또 이제 그만큼의 이제 그 반도체 제조 부활을 또 못하게 되고 하니 접점이 마련될 건데 근데 상당히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이 어쨌든 스탠다드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이 조금 더 우위에서 우리를 계속 압박해 올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응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지에서 고심을 해야 될 텐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 일본의 향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 참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조선업을 지금 부활시키기 위해서 백악관 내에 조선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까지 설치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협상의 카드로 내세울 수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뭔가 압박을 가하면서 투자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연관지어서 봐야 될까요? 지금 아직 그 협의 중인 상황인데 다 됐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된 거니까 정해놓은 대로 따라서 오라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건데요. 압박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과 일본에서 작년에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구체적으로 미국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과 일본이 좀 포트폴리오가 좀 비슷한 면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대미 무역 이제 흑자 줄여주는 거 그리고 대미 무역 미국 입장의 적자를 이제 줄여주기 위해서 뭐 에너지, 농산물 사오자라고 하는 것들 공통의 이제 대응 방향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제 이미 그것이 노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콕 찍어서 그러면 이제 알래스카에 이제 에너지 사가라라고. 근데 저게 사실 미국 기업들, 미국 대기업들이 과거에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성을 띄었어요. 경제성 문제 때문에 한 1,300km 이 혹한 알래스카에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 미국 사람들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그런 걸 이제 한국 보고 또 일본 보고 와서 이제 하라라고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옛날에 70년대 사우디 뭐 중동 건설붐 하던 그런 스피릿 그런 정신이면 가서 또 하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과연 우리도 그 예전에 그런 전투적인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좀 정신을 좀 다잡고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면 근데 해야 되겠죠. 우리한테 또 우리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각오를 좀 다잡아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하나 이제 눈여겨봤던 게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떤 발언들을 내놓을까였는데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상하 양원 합동 의회 연설은 1차 청중이 자기네 유권자이기 때문에 김정은과 북한은 사실 유권자들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조야에서는 별로 뭐 얘기할 필요가 사실은 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주로 산업 경제 이야기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좀 뭐 관세 이야기, 예. 에너지 이야기, 또 한국이랑 일본이 와서 알래스카에 파이프라인 깔아주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뭐 복잡한 김정은 얘기, 북한 이야기 그런 얘기는 할 계제는 아닌 것이죠. 이제 김정은과 북한 이야기를 저런 연설에서 특별히 콕 집어서 할 지금 상황 우크라이나 종전이 어쨌든 제1문제고 예. 두 번째 중동 가자고 그 세 번째가 이제 북한 뭐 베네수엘라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저런 국내 연설에서는 사실 뭐 할 계제는 아니었던 걸로 사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